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퇴근은? 너 돈이 있니? 난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거들 제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식 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담당 판사가 최순실 독일 정착을 도와준 임모 씨의 사위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최태민과 만난 적 있고 최순실의 독일 방문 때 지인에게 최순실을 소개해 준 적은 있으나 최순실의 후견인은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군사정권이 강탈한 민간인의 사유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것도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의 재산으로 만든 거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간 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 두 사람과 동시에 직간접 인연이 있는 사람의 사위가 하필이면 경제 공동체로 지목된 박근혜 최순실에게 몇백억을 건넨 삼성의 재판을 받는다. 이건 우연이라면 대단한 우연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김학현 의원이 참 필요한 순간 잘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안민석 의원이 예. 저희 고정 프로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왔어요. 어제 실시간 검색 순위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이영훈 부장판사 이름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치밀한 추적하에 나온 결과물이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자세한 사정을 듣고 보니 정말 몇 가지 우연을 통해서 발견했는. 그러니까 독일에서 누가 최순실을 처음에 소개해줬냐. 예. 거기서부터 시작했고요. 네, 저희도 한번 보도한 바가 있는데 윤남수 씨라고요. 네.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이죠.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활동할 때 집사로 불린 예.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준 분인데 그분의 부친 윤남수 씨. 그러니까 초기 정착을 도와준 분이죠. 초기 정착을. 근데 윤남수 씨한테 최초로 누구한테 최순실 소개를 받았냐. 그랬더니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난번 독일 갔을 때 물어봤더니 누구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삼성 관련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실제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사만으로만 보면 아직 모르겠어요. 예, 첫 공판기를 갔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요. 변호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판장께서 많이 들어주셨는데 특검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좀 기각을 하거나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들어보자고 했으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들어주면 상쇄될 일이긴 하나 이제 그런 논란이 어쨌든 있자 안민석 의원이 누가 그런 건가 하고 쳐다보게 됐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게 어디서 들어본 사람의 이름이라는 생각을 했대요. 하여튼 이렇게 계속 연결하다 보니 본인도 이게 전기가 왔다고 갑자기 우연히 문자도 보내준다 보니까
우연 몇 가지가 겹쳐서 알아낸 거예요. 네. 그 알아내는 우연도 우연이지만 이 우연도 대단한 우연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치면 이제 요지는 그거잖아요. 우연이다. 법원의 해명 요지는 그죠? 네, 법원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언론 보도 전에는 장인이 최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면서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장인이 최 씨 일가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습니다. 없다고 한다. 예, 그렇죠. 네. 사위는 직접 겪지 않은 일이니까 없다고 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걸 다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 네. 너무 지난 일이고. 근데 이제 이상한 지점, 사실 벼락도 맞으니까요, 사람이. 우연이라는 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깔끔하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면 우연이라고 치더라도 70년대 독일 유학을 하고 정수 장학회 이사를 하고 최태민을 만났고 최순실을 알고 최순실의 독일 정착을 소개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모집단이. 딱 한 분 아닐까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집합을 다 찾으면 일단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 자체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 정수장학회 이사장 아무나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했었죠. 네,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생전에는 국무총리 이런 사람이 했던 거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친구나. 예. 그리고 사후에는 유경재단 혹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모 아니면 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했던 아무나 이사장을 하거나 이사를 한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고 이런 교집합이 몇 명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됩니다. 한 분이거나 많아야 한 두 분. 근데 하필이면 그 대한민국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밖에 없을 분의 사이가 70년 만에 구속된 이 삼성 부회장, 더군다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런 우연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상하기는 대다 이상하긴 할 겁니다. 더 이상의 표현이 없나요? 대다 이상합니다, 저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니 뭐 더 이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정훈 판사 경우에는 이영훈 판사. 죄송합니다. 이영훈 판사 경우에는 어떤 보증을 거쳤나 봤더니 행정시 보증을 쭉 거쳤더라고요. 예. 이건 법원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법원의 이제 윗사람들, 윗분들, 양성태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그분들 입맛에 맞는 분이었다. 네. 일을 잘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성적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성적 좋은만 네. 이 자리에 못 간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제가 또 물어봤죠.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쨌든 법원에서 굉장히 잘 나간 분이었다. 예. 그랬다는 거죠. 이게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예. 네, 하지만 법원은 재배당을 고려하고는 있지 않다,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재배당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해도 어떤 한쪽에 조그만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도 그게 이 일과 합쳐져서 중복될 것 같은데 법원은 이제 재배당하는 것이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하지만 이 정도면 사연이 되죠. 전 국민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배당도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재배당입니다. 첫 번째 재배당입니다. 왜냐하면 조희연 판사라고요. 네. 구속영장 기각했던 판사한테 첫 재판이 갔었거든요. 네. 그때 영장이 재배당이 된 건데요. 또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근데 뭐랄까요. 그 해명과 약간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이쪽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84년, 88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를 맡았다는 내용이 나거든요.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는요. 그렇게 연도를 특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명과는 다소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정수장학회 연역이나 이런 걸 확인하면 나올 거란 말이죠. 자료 같은 거를.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기억보다는 단순히. 이렇게 되면은 앞 해명과 틀린 앞 해명인지 사실 아니거나 기억에 착오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순 기억 착오보다 더 중요한 거는 84년, 88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사후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최태민 씨가 정수장학회를 사실상 직함 없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말해지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에 이 일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는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로 근무한 기간이 이게 맞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자면 지금 이 첫 번째 해명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데 근무기간이 84년이면 사후에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최태민 씨가 정수장학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이사를 했다면 최태민 씨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를 모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최순실 씨를 독일에 있는 사람에게 소개한 당사자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이 70년대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됐다고 추정해 볼 만한 이 근무 시한만 보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언론들이 붙었으니까 확인이 되겠죠, 좀 있으면. 예. 첫 번째 보도상으로는 그래요. 예. 근무 시간만 80년도이기만 해도 이 해명 전체가 틀이 흔들립니다. 희한한 사건이에요. 예.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정수장학회도 참 이상한 장학회죠. 히스토리가. 네. 네, 원래 부일장학회였었는데요. 네. 강탈을 해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산일보, 지금 이제 MBC죠, 한국문화방송.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MBC 대주주인 이유가 이거죠. 예. 이걸 강탈당한 분의 이제 자녀들이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강탈한 건 맞지만 공소시효가 소멸돼서 사실은 이 사건이 이 재산이 그냥 남은 거거든요.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인데 사실상 대통령에 있는 분이 당시 중정이었나요? 보안사였나요? 예.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가둬놓고 수갑 채워가지고 협박해서 사인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한 다음에 네. 국가를 위해서 재산 내야 된다. 이렇게 각서받고 석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제 뺏긴 거라고, 강탈당한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법원은 인정도 했어요. 예, 강탈이라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소멸됐다고. 국가 권력이 사실상 의한 거죠.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또 논쟁거리도 남아있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유재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리고 80년대는 최태민 씨가 직함은 없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배한 거 아니냐. 80년대는 그렇다고 이제 보여지는 정황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네, 영란부터 비롯해가지고. 이상한 사건입니다. 네, 이런 의원은 참으로 기이한 의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 주시를 좀 길게 했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현재까지 한 번도 압수수색 당한 바가 없거든요. 게다가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요. 검찰과 특검이 한 번씩 다 시도했지만 압수수색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왔었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이유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압수수색을 수사 초기에만 합니까? 중간에도 하고 뭐 마무리에도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하는 거거든요. 이 이유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제가 보기엔 이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모종의 딜을 한 게 아니냐. 특히 이제 청와대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했겠죠. 예, 그런 사진도. 우리가 잘 조사받을 테니까 거기는 압수수색 하지 말아줘. 뭐 이런 딜의 결과가 아닐까. 예.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굳이 하지 않으면서 또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수사가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불필요하다는 이런 해명은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증거인멸 계속해서 지금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네. 증거를 없앴다고 하면 없앤 것조차도 지금은 서버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없어진 로그 기록이라도 확인하고 뭐 이런 특검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럼 혐의가 추가되는 거죠. 증거인멸 혐의까지요. 검찰이 지금까지 하는 바로 봐서는 구속 기소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적정한 선을 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경찰이 폭력을 조장하고 과격한 위협을 일삼은 친박단체 인사들 가운데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입건했습니다.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몽둥이 시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는 몽둥이를 들고 간 게 잘못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다른 친박 인사들도 곧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밌는 답변이네요. 몽둥이를 들고 가는 게 잘못인 줄 몰랐다. 네. 들고만 가면 잘못이 아니죠. 말도 했습니다. 목을 따겠다라는 등이에요. 아니, 제 말은 네. 몽둥이를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게 치밀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랬단 모르겠는데 그걸로 협박을 하려고 위협을 하려고 한 건데 답변이 본인을 순진한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는 걸까요? 이게? 하지만 그 영상이 너무나 증거이기 때문에요. 순진한 컨셉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등장할 것 같고 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중요한 제목들 체크해볼까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눈에 띄는 우편물 하나 있었는데요. 통신요금 고지서였지만 거기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요. 집전화 개설 당시에 안 전 비서관 명의로 개설했다면서 해당 고지서는 집전화 요금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참 이상한 뉴스네요. 아니 이게 휴대폰을 차명으로 했다는 거는 이제 여러 차례 나왔고 왜 그랬는지도 이해했는데 자기가 살 집인데 왜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죠? 이건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할 이유가 뭘까요? 가족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 사실 저도 이렇게 처음 봐서요. 집 전화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그 집에 살았다거나 동거인으로 올려서 이게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본인이 살 집인데 본인 이름으로 개설 안 하고 이상하네요 이건 진짜. 이유를 좀 기자들이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안봉근 이름으로 박 전 대통령 하루 이틀 산 집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상한
이상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는 이상한 일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상합니까, 어떻게. 집 전화 개설을 다른 사람이 보냈다. 추가 취재를 할 것 같아요, 기자들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12년 2월달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요, 진돗개 2마리 들고 청와대 들어갔습니다. 그때 삼성동 자택 이웃들이 취임 축하하면서 선물한 강아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요, 그 모습이 기획된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의 부탁을 받아서 주민이 진돗개를 선물한 거고요. 호남 출신 주민이 호남에 있는 진돗개를 선물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한 주민이, 자, 영호남 화합의 의미로 진돗개를 선물합니다 하고 그런 그림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위원회의 부탁을 받은 주민이, 선물을 한 것이다. 진돗개 선물을 부탁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 진돗개 값도 쳐줬답니까? 기사에 따르면 돈은 A씨가 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모습 자체가 기획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기획이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본인이 연설을 비롯하여 모든 행위 자체가 지금 기획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기획이라고 하면 허탈한 거죠. 세월호 참사 때 안산에 갔을 때 그 할머님 한 분 등장하셨잖아요. 네. 할머님을 사전에 섭외했다 아니다 가지고 그때 말들이 많았었는데 청와대에서는 부인했죠. 당시 노컷 뉴스였던가요? 네, 그걸로 고소까지 했었습니다. 네. 언론사를요. 거기서는 이제 청와대 관계자 발로 기획된 거라고 말을 했는데 기획이든 아니든 확실한 건 그분이 유가족은 아니었어요. 예. 유가족 아닌 분을 붙들고 울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딱 한 분 그 카메라 앞에 나타난 분인데 그분이 유가족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데 강아지까지 기획이라고 하니까 네, 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그 개 이름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특검이 발견한 정호성 문서 파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진돗개 HWK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개 이름을 물어봤다라는 거죠. 개 이름 정해달라고? 네, 그래서 개 이름은 암컷은 새로미, 수컷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라고 최순실 씨가 지어서 더 돌려보냈군요. 네. 아, 이 정권 전체가 기획이고, 박 대통령 모습 전체가 기획이고, 다 연출된 거라고 생각하면, 허망한 거죠, 사실은. 그,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4년 동안 이게 연극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미니 인터뷰가 하나 준비되어 있군요. 제가 오늘 수면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혀가 많이 돌아가고요. 발음, 분당시 발음, 단어 발음은, 말이 잘 안 되네요. 예, 단어를 토해내는, 숫자도 적습니다. 저희 말 진짜 꼬이네, 오늘. 큰일 났네. 자, 지난 3월 11일 촛불 집회가 끝이 났어요. 근데 BC 1억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박진 상황실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적자가 왜 났습니까? 저희가 미니 인터뷰니까 핵심만 짚어보죠. 적자가 왜 났죠? 저희가 사실 행사를 하면 그때그때 모금으로 거의 그렇죠. 행사를 치렀는데요. 네. 이번에 탈핵을 앞두고 전날, 당일, 주말 이렇게 행사를 했잖아요. 집회를. 3일 연속했죠. 예. 네. 무대나 뭐 이런 설치는 그대로인데 아하. 모금 자체는 마지막 날 하루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촛불 집회는 제가 알기로 매번 집회할 때마다 현장에서 돈을 내신 분들, 첫 번째. 네. 그리고 또 그 계좌를 알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다음에 입금해 주시는 분들. 이 두 가지 예산만으로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큰 덩치는 이제 사실 현장 모금이 현장 모금이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헌재 판결 전후로 해서는 3일 연속이었는데 그때 네, 그렇죠. 실제 모금이 될 정도의 인원이 나오신 건 마지막 집회였기 때문에 네. 아하, 그 앞에 두 번은 장비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르지 그렇군요.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3일 중에 하루는 저희 상황 이런 걸 알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이 광장에 같이 선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라는 업체 분들이 한 1회분은 후원을 하신 거죠. 아하, 그렇군요. 안 그랬으면 저희 빚이 2억이었겠죠. 장치를 하신 분들이 이틀을 빼주신 거군요, 거의. 하루를 빼주시고 하루를 빼주시는 그래서 거고. 이제 1억 좀 넘게 빚이 남았죠. 그렇군요. 만약에 근데,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박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갔어요. 원래 이 촛불 집회가 당일 벌어 당일 쓰는 구조였잖아요. 네, 그런데- 혼돈 구조라고. 예, 똔똔 구조. 집회를 그때 모인 분들이 돈을 모아주지 않으면 집회 끝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하지만 이때까지는 적자가 아니었는데 이번엔 적자가 됐다는 거군요. 예. 네, 조금씩 뭐 미수도 되고 조금 흑자로 돌아서기도 하다가 예. 거의 탄핵 전에 이제 거의 이렇게 갚았죠. 다 갚았는데 탄핵. 예, 네, 근데 마지막에 헌재 판결 전후로 네. 연속 3위를 하는 바람에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녹음을 할 문제인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사무국장이랑 상의하다가 개인 페이스북에 이런 사정을 좀 썼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틀 동안 엄청나게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그럼 저희 방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도 혹시 아직도 그걸 못 갚아가지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고 그죠? 네, 누가 한 맞아요. 사람 급여를 받고 한 게 아닌데 이게 네. 끝났는데 1억씩이나 빚이 남았으면 큰일 났다 싶어서 저희 연결했는데 다 찼어요? 거의 다 차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저희가 후원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얘기한 게 처음인데, 앞으로 이제 2번의 집회를 더 해야 되는데, 결국 또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럼 그때 또 다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정도의 통장, 후원 내역을 발표하기 전까지만은 일단 뭐 인터뷰나 이런 걸 좀 하자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정말 1억 빚을 놓고 봤을 때 저희 되게 좀 막막했거든요. 네. 시민단체들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절대 못 갚을 액수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러다가 자칫 이 업체들한테 미수금을 깔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까 걱정하다가 이 상황이 시민들의 정말 자발적인 10,000원, 20,000원 뭐 이런 후원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에 대한 너무 큰 감사, 여러분들이 역시나 기적의 주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다 알겠고요. 계좌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이렇게 치면요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 바로 후원 계좌가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가짜 계좌를 쓰신 분도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이고요. 이승철로 끝나는 예금주가 이승철 요 계좌로만 외금주가 꼭 이찬세도 사기꾼들이 쳐들어가지고 많지는 않으신데요. 꼭 깨알같이 또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금주가 이순철. 이승철, 저 정경련 회장이랑 이름이 같죠. 이승철, 농협, 정경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인터넷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행동, 비상국민행동, 퇴진행동. 퇴진행동 검색해서 찾아보면 계좌가 있더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일반 시민들도 이 비상행동에 고마움이 참 많습니다. 네. 네, 시민들이 주인공이신데 저희 마땅히 할 일 한 겁니다. 네. 닭살 돋으니까 서로 이제 그만하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네. 마지막 집회가 지난번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추가 집회가 있나요? 매주 하는 주말 집회는 이제 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죠. 3월 25일과 4월 15일 두 차례 정도 더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요. 3월 25일과 4월 11일은 무슨 날이죠? 15일, 4월 15일. 4월 15일은 4월 16일 세월호 네, 3주기 하루 전날. 예. 네. 3월 25일은 네. 아직 박근혜 대통령 구속 문제나 여러 가지 남아 있어서 4월에 한 번 더 하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대선까지 좀 가면서 더 필요하면 한두 차례 더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확정됐거나 계획된 건 아니고 네네네.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애초에 이 집회를 시작한 정신에 거스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그때 할 수도 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박진 상황실장이었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뉴스공장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황교안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그리고 향후 선택 임명진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인터뷰 때 저더러 대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기억하시네요. 네. 요즘 위원장 하시나 힘드시죠? 뭘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힘들다는 이것도 있으니까 진행하시는 것도 힘드시죠? 아니, 저는 별로 안 힘듭니다. 근데 어제 안 됩니다. 제가 너무 큰일도 많고, 그리고 네, 큰일들이 그렇죠. 사실은 기대했던 바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제 네.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 강사 앞에서 임명진 물러가라고 친박 집회가 그냥, 네. 그죠? 네. 왜 그렇게 매일 불러가- 합니다. 예? 매일 이따금 하고요. 당사 앞에서는요. 저희 집 앞에서는 매일 하고 그렇습니다. 집 앞에서도. 아니, 자유한국당의 대표신데, 네. 왜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글쎄, 뭐 자기들이 좀 대표를 이게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기가 있는 자리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물러가면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당은 안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당 대표는 인기가 없는 거죠. 저는 인기가 있어서 이 자리가 인기가 있는 자리라 여러 사람이 지금 탐내고 있어서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 그러세요? 혹시 네. 어느 시점까지만 하고 내가 관둬야 되겠다 내심 그렇게 생각하신 예를 들면 차고 저렇게 하고 싶은 분이 많으니까 이제 뭐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뭐 같이 좀 서로 좋은 자리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언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꽃이나 좀 피면. 혹시 그 말씀은 당권을 노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리는데 혹시 지금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9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계산도 혹시 그런 건가요? 이번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은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명도를 좀 높이고 세를 만들어서 이후 당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포석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걸까요? 글쎄, 너무 많이 나오셨잖아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뭐, 사람들 마음은 모르겠지만, 뭐, 혹시 뭐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들리는 말로 다음번, 무슨 지방자치 선거를 겨냥한다는 말도 있고요. 사차기 겨냥한다는 말도 있고, 다 뭐, 정치하는 분들이 앞날을 설계하고 계산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 또 나쁜 거 아니죠, 뭐. 네.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많아서요. 아니, 다다익선이죠. 우리 당이 그 많은 그 규모가 되는 당인데, 무슨 뭐 2명, 3명 다른 당처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저 역사도 있고 규모도 있는 당이니까, 9명? 뭐,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10명 중 한 분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거죠. 9명이죠, 9명. 네. 지금까지는 9명인데, 제 말은. 선택의 폭이 넓으면 좋죠. 우리가 이제 40대로부터 70대, 뭐, 지역도 다양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그 폭이 넓어요. 다양한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원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넓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또 폭을 넓혀주는 것도 당대표가 해야 되는 하나의 임무입니다. 서비스입니다. 네. 비대위원장 되신 다음에 굉장히 너그러우셨어요. 제가요? 예.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애골수는 안 됩니다. 또 이제 민주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네. 그, 친박 집회, 저도 사실 어제 여의도 잠깐 들렸다가 그 앞에서 잠깐 봤거든요. 근데 친박 집회. 그러셨군요. 네. 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 그 임명진을 규탄한다. 이거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친박 입장에서는 헌재 판결을 이렇게 쉽게 승복해버리면 되느냐. 위원장님은 이제 당연히 헌재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고 당론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주로 비판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는 사람이 뭐,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들이 뭐 90% 이상 훨씬 많은데요. 우리 당이 이제 헌법 질서 안에 있는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당으로서는 당연히 헌정 질서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저는 수용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박 집회가 더 그러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확실한 그런 승복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박 대통령을 뭐 우연한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그게 우연한 건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박 대통령의 진심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수용을 안 하면 청와대에서 나오셨겠습니까? 뭐 말로 표현 안 했다. 청와대를 떠난 자체가 승복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난 못 나간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시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승복 차원에서 떠났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어떻든지 간에 떠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건데 그건 메시지가 아니죠. 그냥 퇴거죠, 퇴거. 무슨 뭐 누가 박 대통령으로 끌어낸 것도 아니고요. 법이 끌어낸 거죠, 법이. 아니 그 수용한 거 아닙니까? 법이 끌어냈다. 글쎄 법을 수용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거기서 안 떠날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떠났으면은 그 자체로 메시지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건 메시지가 아닌 거죠. 그냥 퇴거 당한 것이고. 제 말은 어떤지 간에 법에 따라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의사표시를 안 했다 그러는데요. 의사표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글로 하기도 하고 직접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뭐 행위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하게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 그 뜻을 국민들에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굉장히 자꾸 수용해서 관저도 떠나고 그랬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네. 더구나 박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박 대통령의 진심을 모르는 일이고 박 대통령의 뜻을 저는 거스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는데 선택지라는 건 결국 승복 아니면 불복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승복한다, 판결 존중한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불복의 메시지를 익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이거를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위로서 수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거죠.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하간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한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저도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아닙니다. 저는 입장이 불복한다는 대통령이 불복하면 불복한다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많은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을 그렇게 비타하게 보고 헐뜯고 왜 자꾸들 그러십니까? 이분이 그만큼 하셨으면 잘하셨다 이렇게 하고 사저에서 편히 지내시라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지 왜들 그렇게 마음이 비틀어졌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좀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저 이해 갑니다. 예,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더 몰아붙이지는 않겠고요. 예. 곤란하실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 합의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박계 의원들이 삼성동계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돌아온 첫날, 그동안 인간적 관계도 오래됐는데, 그리고 청와대를 나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나쁜 일로. 차단한 건 이해갑니다, 저도.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는데, 왜 역할 분담을 해서 대변인은 누가 하고, 총괄을 누가 하고, 법은 누가 하고, 이런 식의 도표가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네. 저도 그거 보고.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의논한 바도 없고, 또 박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그런 바도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 다만 한두 사람이 우리 이렇게 좀 해서 박 대통령을 잘 보시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와전됐다, 확대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들으셨어요? 예. 제가 좀 거기 관계된 분들을 되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밖에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팩트입니다. 네. 아직 그 이상의 행위는 없었으니까요. 네. 네. 저도 거기까지는. 그걸 지금 그 말을 증명하는 건 그다음에 누가 수행하는 사람 수행한 적도 없고, 대변인 대변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이유만으로는 아닌 것이 왜냐면 나오셔야 수행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대변을 할 텐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지나간 일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2월 중순께부터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른 당들에게 헌재 판결 승복하라의 서약서도 요구하고 원내대표도 그랬고 원유철 의원도 그랬던 걸 기억하고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헌재 기각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확신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왜 그렇게 자신을 했던 건가요? 내부적으로 확실했다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내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부에 있는데요. 우리 당 안에 그렇게 헌재 판결이 기각이 될 거라는 법리적으로 확신하신 분들이 그렇게 있었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아무래도 우리 당의 소속 국회 대통령, 우리 당이 대출은 대통령이시니까 인지상정 아닙니까? 기각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기류가 사실로 있었습니다. 네. 있긴 있었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마음을 못 가지나요? 마음을 가지셔도 되는데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직접 행동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기각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왜 나쁜가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80% 이상이 이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믿는 여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80%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건 그 사람들 자유고 아무리 20%라도 우리 기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 것도 자유지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내가 탄핵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졌으니 당신들도 꼭 그렇게 가져라.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야 원래 간절하지만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어렵겠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객관적으로 기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았던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그거는 이제 감정적으로 바람 때문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마지막까지 기각을 확신했다는 것도 그런 이유였을까요? 저는 청와대 내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이요.
뭐 저까지를 포함해서 청와대 내부와 이렇게 교감을 가지셨던 분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그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장님 몰래 하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예. 이게 제대로 된 대표가 아니었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위원장님한테 다 보고하고 하진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네. 저한테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위원장님을 예. 하시다가 조만간 관두실 것 같은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네. 뭔가 아니 그거 기한이 있죠. 이제 아무래도 뭐 정상적으로 전당대로 뽑힌 그 대표도 기한이 있잖아요. 2년이고요. 네. 더군다나 뭐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요. 이제 비상시기까지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직책에. 단선까지만 뭐 그만둘 때가 있죠. 제가 평생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하기는 저보고 뭐 당권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도 있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기왕에 예.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아주 친하게 대선 기간 동안 네. 뭐랄까 이발부가 되셨으니까 예. 계속 당권을 장악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대선 후보로 나가시는 건 어떠세요? 대선 후보는 틀렸어요. 우선 돈이 1억이 없어서 못했고요. 또 등록 기간도 지났고요. 네. 당권이요? 예.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자꾸 비판해서 못하겠어요. 사실은 또 데모도 자꾸 하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비판한 적은 없는데 질문만 드렸죠. 그러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가 이거 언론에 보도된 건데 네. 임명진 위원장님에게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된 게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 오보입니다. 그런 말을 보도를 신문에 저희들이 정정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니 김종인 씨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남의 당 보고 후보 내야 말라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예, 본인 자신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네. 그럼 그날 만나서 직접 했던 얘기의 골자는 뭔가요? 아니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더군다나 정치 얘기하려면 윤여준 씨를 거기다 왜 끌어넣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잘 있다고 만나는 정치 얘기 사이기 할 때 때문에. 윤여준 씨 있는 게 이상한가요? 아니 무슨 우리 당 얘기하고 이제 3지대 얘기하는데 윤여준 씨가 꼭 필요하진 않잖아요. 3지도 같이 하실 수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밖으로 나가니까 비밀이. 네. 우리 그냥 평범한 얘기했고요. 그분 또 개헌론자고 저도 개헌론자고.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세상 어려운 얘기도 좀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한탄도 하고 또 비대위원장 하셨으니까 선대됐거든요 저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도 좀 조언도 구하고 그냥 1시간 정도 밥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그 회동의 결과로 특별히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건 없었다? 근데 인간적인 관계가 좀 돈독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서먹서먹한 것보다는. 네. 혹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추천된다든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김종인 전 대표. 설명이 어렵잖아요. 자유한국당에 계시다가 민주당 가졌다가 탈당하셨다 또 자유한국당에 오신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 그런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건 안 하시고. 설명이 어렵다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시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럼 개헌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요. 네. 우선 이제 개헌 법안 자체가 없는데 투표일부터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3당에. 네. 네. 법안이 없는데 투표일부터 선언한 것은 이건 좀 오바 아닙니까? 제가 아는 대로요. 우리 다 세 당이 법안을 냈고요. 네. 비교를 해보니까 다 비슷하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일화를 만드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과정을 채워나가는 것도 이론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일 수 또 서둘러야 됩니다. 서둘러야 된다. 개헌이라는 거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두 달도 못 남았잖아요. 예.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서야 됩니다. 저는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지명을 하기가 어려울 거로 봅니다. 자, 한 가지만. 안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시죠, 조만간. 그러겠습니다. 한번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우리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흔쾌히 답할 수가 없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더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면 우리는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찾은 대답이다.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대 신캠퍼스 조성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동반을 전무했었죠. 그러다가 지난 주말 강제로 퇴거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화요일 학생들 입장 전해드렸는데요. 서울대 측에서 반론보도 요청했습니다. 네, 학교 측 입장은 무엇인지 서울대 이준호 학생처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학생들이 이게 폭력적으로 진압당했다. 퇴거당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우선 이렇게 서울대학교하고 학생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게 사실관계를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인터뷰에 나오게 되고요. 네네. 예, 지난 토요일에는 그러니까 이 행정부서의 이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진압했다 이런 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경찰력이 아니었고? 아닙니다. 행정부서 이사였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좀 있었지만은 나중에 저희가 그 전부터 제가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던 게 총장실이 있는 그 본부 4층에는 학생들하고 협의하지 않고는 진입하지 않는다. 네네. 그 약속을 했었고요. 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이 의논을 하고서 철수를 결정해서 제가 사실은 계속 주장한 게 어떤 거냐면은 본부 4층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부서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한 공존을 하자. 그러면서 대화해서 합의하고 이 사태를 종결하자. 그게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다. 그런 제안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본부 4층은 사실 지켜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이제 철수를 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가 못했죠, 사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물대포를 사용한다든가 새벽에 갑자기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서 학생들 문제제기를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작전한 것처럼 자꾸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사는 평일보다 토요일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일날은 업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공지를 했습니다. 며칠부터 그러니까 3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이사하겠다 그랬다가 저희가 이제 준비가 좀 늦어져서 둘째 주에 이사한다. 그걸 공문으로도 보내줬고요. 문자로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라는 것도 사실 아침 7시니까 뉴스공장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아침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른 아침, 새벽. 여하간. 그 다음에 물대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물대포라는 표현이 너무 험하게 표현이 돼서 좀 겁납니다, 저도. 소방호스이고요. 소방호스. 네네, 그 일 직전에 있었던 거 동영상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학생들이 이제 소화기를 가지고 문을 부수고 소화기 분말을 이제 한 50명 정도 교직원이 있는데 소화기 분말을 쏘아 넣는 바람에 이게 화재 경보도 터지고 사실 질식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끌어다 물을 뿌리게 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충돌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점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험 캠퍼스 조성이 문제다. 산학협력이라고 하지만 이거 부동산 사업 아니냐? 이게 골자거든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원래 사실 학생들이 주장했던 거는 학생총회를 통해서 본부 점거할 때 주장했던 거는 실시협약이라고 하는 그 협약이 밀실체결이다. 그래서 그거 철회해라.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실시협약 철회하고 시험 캠퍼스 자체를 반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다르죠? 예. 실시협약 처리하라는 건 소통이 부족했으니까 그거 제대로 하라는 의미였고요. 네. 시흥 캠퍼스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캠퍼스의 백지화 요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약간 다른데 점점 사실은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사과했고 총장도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점점 이제는 시흥 캠퍼스 자체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주장이 옮겨진 것이고요. 네. 예, 그럼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저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거고 우리나라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데 국고 출연금 가지고 이 국립대학이 세계 경쟁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사실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만은 서울대학교는 한쪽에는 학문의 수월성을 손에 잡고 가야 되고요. 다른 한쪽에는 사회적 책무를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산학협력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네. 학생들 주장 중에는 무슨 하청 기업이 원하는 거 해주는 하청 연구 이런 거 통해서 종속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산학협력은 기업에 종속되는 그런 협력이 아니고요. 서울대학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연구 정보, 새로운 지식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으로 연결하게 해주는 협력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못 푸는 문제를 대학이 풀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대학이 처음으로 찾아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찾아낸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이런 게 기업에 도움도 주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국립대학의 공공성이기도 하다. 사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은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학생들 입장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번 학교 측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네네. 실버타운이 공부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그리고 네네. 호텔을 왜 짓니 학교 내에. 네네. 이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죠? 그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그 무슨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자세히 못 봤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10년 됐습니다. 시험 캠퍼스 준비 시작한 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정책 제안도 있고 뭐 검토도 있고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보고서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많은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이 채택된 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지 실버타운이 꼭 들어온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2011년에 마스터 플랜이 한 번 완성됐었고요. 2017년에 다시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디에도 들어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제출을 하는 거죠. 그걸 서울대학교가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네. 뭐 그런 문서를 봤으니. 네네. 그런 문서를 기반해서 그런 의혹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실버타운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실버타운 같은 게 혹은 호텔 같은 게 들어오지는 않는다. 컨벤션 센터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이제 이건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기업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고 돈은 필요하니 네. 기업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것도 산학협동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 거죠. 그런데 네. 그런 이제 기업들 혹은 자본들 돈이 들어오면 결국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연구 방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우려는 우려할 만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산학협력만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이 굴러간다. 그렇게 저희는 보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운영 경비는 국고에서 출연돼서 나오는 상황인데 연구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운영 경비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부라든지 지금 이제 미래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국가 연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하기 위한 이 연구라든지 통일 시대 대비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을 시작하면은 국책 사업들을 통해서 사실은 진행하는 것이 국립대학으로서는 더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한 꼭지이고 산학협력은 또 다른 꼭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뭐 이 설명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 본부를 점거하고 있던 학생들의 숫자가 사실은 너무 길어져서 그런 면도 있지만 뭐 10명, 2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주장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가 그렇게 일반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 점거 지속해야 된다는 안이 계속 부결이 되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해야 됩니다. 네. 예. 전반적인 그 요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 입장도 들어봤고 사장님 입장 들어봤는데 시간이 저희가 된다면 요즘 하도 대선 전국이라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양쪽을 같이 모시고 저희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보자면 네.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네. 이건 납득할 만하다 우리도 하는 부분과 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그렇게 딱 구분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 뭐 학생들의 주장 중에 뭐 확실하게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실시협약 그러니까 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보기에 소통을 덜 했다, 안 해줬다 대학이.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잘 했지만 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적었다, 거의 없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처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대화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 서신을 학생들한테 여러 번 보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서신에서 소통 부족을 사과한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소통하겠다. 그게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대타협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평의원에 참여라든지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학생을 위원으로 모신다든지 재경위원회에도 참여한다. 그건 사실 우리나라 대학 역사에서 가장 진전된 학생 참정권 보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문제를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불신에 기반한 것 같네요. 이화여대 사태도 있었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동시에 모시는 계획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이준호 학생처장이었습니다. 동안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암네이처 yhnatuRE.com 자 오늘 그냥 하겠습니다. 칼플라라니 어때요? 칼플라니 왜 플라라니 왜 플라라니라고 느낄까요 자꾸 칼플라니 네.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요즘 이제 자꾸 나오는 뉴스가 중국에서 보복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중국 여행사들이 더 이상 한국 상품 팔지 말라고 했다. 그게 실제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루즈 배들이 왔을 때 아예 크루즈 미사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왔을 때 아예 그 탔던 사람들이 아예 안 내린다고 해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쓰레기만 내려놓고 갔죠. 네. 잠깐 내려가지고 그 앞에 면세점 가는 게 원래 코스였다고 하는데 뭐 원래 크루즈가 짧게 그 정박하는 데는 그렇죠. 네네. 지나가다가 잠깐 이제 쉬는 동안 가서 쇼핑해라 이런 거. 쇼핑하고 그 근처 시내 보고 와라. 그래서 반나절이나 이렇게 흔히 그런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항구에 정박을 했는데 배에서 아무도 안 내리는 건 정말 드물거든요. 그렇죠. 크루즈의 목적에 정확히 반대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 내린다고 해요. 아무도 안 내려가지고 그 제주도에 그 있는 상가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 하루 100만 원 매상이었는데 10,000원으로 줄었다고.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일단 언제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중국이? 일단 사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점점 강도를 높여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알아서 한다는데 이거는 무슨 무역협정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소를 해봐야 몇 년 걸리거든요. 근데 대체로 가닥이 잡히는 거는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잡혀 있어서 그중에 사드가 분명히 중요한 의제가 될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죠? 가장 중요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환율 문제라든가 무역 문제가 가장 크고 군사 외교 분야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맞건 그러건 중국 입장에서는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드에 대해서 자기들 무기 체계를 점검하고 군사 전략을 바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중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언제까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봉쇄하거나 아니면 관광객들을 막거나 하는 걸 할 수 있냐는 거죠. 너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너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막 하잖아요. 그 얘기가 굉장히 아니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는 한 26% 정도 되지만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10%도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거 있습니다. 동북아 국제 분업 체계가 세계 1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굉장히 강력한 체계인데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부품 국산화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80년대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 안 하려고 국산 부품을 쭉 했는데,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게 대체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부품은 일본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타격은 적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중국도 타격을 받는 일인데 버티기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훨씬 타격이 크기 때문에 심각하죠. 그러면 사실은 중국이 원하는 한 계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한? 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 원하는 게 사드 레이더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구는 사드 레이더를 전진 배치하면 중국 내륙까지 볼 수 있는데 그걸 진짜 대봉종이면 북한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레이더로 바꾸라는 얘기고 유럽선 레이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요구는 거기까지 안 되면 계속한다. 로 봐야 되겠죠. 탐지 거리를 줄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중국은 관심 없고 북한만 탐지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탐지 거리를 줄여 이거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다 갖다 놓는 이유가 중국을 사실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본심인데. 네,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사드 한국 배치는 동아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탐지 거리를 줄일 리가 없고요. 그럼 해결이 안 나서 중국에서 아예 그러면 그 사드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폭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격도 있지만 레이더를 방해하는 무슨 장비를 개발한다. 그걸 개발한다면 사실은 한국도 그냥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중국 쪽에서는 돈이 드는 일이겠죠. 근데 기본은 그거예요. 중국이 유사시에 미국으로 ICBM을 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미리 탐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핵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더 미사일을 개발하든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본도 군사비 지출을 늘릴 거고 결국 한국도 계속 늘리고 미국의 MD망은 한국하고 일본이 돈 내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결정이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레이더를 코앞에 갖다 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중국을 사실은 G2라고 이제 앞으로 결국은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지배할 것을 G2라고 부른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돼서 군사적으로도 이제 중국을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거라고 이제 미국은 오래전부터 얘기해왔고, 그러니 우리나라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핵 능력을 상당 정도 상쇄시키는 미리 탐지할 수 있는 그 균형이 무너지는 레이더를 갖다 놓는 건 미국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저는 우리 정부가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식의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유일한 게 북한의 핵폭탄을 미리 감지해서 요격할 수 있다는 건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북한이 핵폭탄을 그러니까 ICBM을 우리나라에 쏠 때 거의 수직으로 쐈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고 서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서울은 대포로만 되는 거. 로도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정부 이득이 뭐냐 여기서.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잖아요. 안보에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지난 토요일 날 3시간 동안 공부를 안 하십니까? 네, 저 모르는 게 많아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 너무 싫어요. 3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제 발언은 이거였어요. 요지는 최순실을 집어넣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결정이다. 아니 국방부 장관이 사드를 몰라요.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요. 외교부 장관은 그때 쇼핑하러 갔었어요. 국방부나 외교부가 사드 결정되는 거 몰랐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럼 누가 결정했느냐? 물론 김관진 청와대에서 결정한 건데 그 결정을 갑자기 바꾸게 된 그 계기는 뭐냐? 이거는 뭐 지금 모르는 거죠. 이득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득이. 이런 이득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요? 없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못하고 뭐 이런 이득은 있었어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혹시 모릅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트럼프 장사꾼이기 때문에 야 사드 같이 어려운 것도 너희들이 들어줬으니까 무역 압력 좀 덜 넣을게. 뭐 이 정도.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오늘 우리 한미 FTA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왔는데. 아니 궁금해서 갑자기 궁금한 거 물어보시죠. 궁금한 거 물어보시죠. 그러니까요. 어제 그저께 계속 연속으로. 그 중국 배가 왔는데 아무도 안 내렸다 나오고 중국의 경제력으로 경제 상황을 볼 때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협력하기 전에 딜하기 전에 한국을 제어해 놓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드에 대해서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을 압박해가지고 한국도 미국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하게 만들려고 하는 중국에 그렇죠. 그런 이제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건데 중국의 전술 전략은 이해가 가고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중국은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문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제소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시킨 게 아니고 중국 국민들이 알아서 안 내린 건데. 그리고 국내법으로 WTO 제소할 수도 없는 게 국내법으로 무슨 소방법 이런 걸로 하는데. 한번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그 항구에 전지현 씨를 데려다 놓으면 지들이 안 내릴까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중국 국민들의 이 한국에 대한 반감이 사실 그 크루즈나 뭐 이런 거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쇼핑센터든 아니면 현대 자동차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롯데는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한테 오는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그럼 사드를 처리하거나 또는 사드의 레이더를 바꿨을 때 우리가 얻을 이익을 한번 생각해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중국이 지금 제일 큰 전략이 1대1로잖아요. AIB라고 하는 기금을 통해서 대륙으로 쭉 인프라 깔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돈 냈고 일본도 돈 냈고 대만도 돈 냈어요. 그 돈들의 1%만 떼어내서 가령 한국에다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소를 만들자 합니다. 그거 중국이. 만약 우리가 사드를 처리한다면 당연히 하겠다 이러죠. 모든 나라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지금 뒤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걸 생각하면 미국을 설득해야죠.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야 미국을 설득하면 예를 들어서 레이더의 그 사정거리만 줄여도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라고 이제 압박도 하고 미끼도 던지는 거고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미국이 이걸 받아줄 리가 없죠. 미국이 사드를 여기 설치한 이유 자체가 중국 견제라고 한다면 지금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북한만을 견제하는 거라면 해줄 텐데 안 해준다면은 그 해명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건 전적으로 방어용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이라면 거기에 맞게 무기체계를 갖춰도 되고 특히 레이더도 미국에서 수입해주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입하는 무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주영환 차관이 가서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5주 전을 맞아서 미국에서 시일가스도 더 도입할 거고 24년간 도입할 거고 그다음에 무기도 더 도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를 때리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이게 제일 나쁜 전략이에요. 트럼프 안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럼 받고 나서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사업가들이 내가 요구하기 전에도 이만큼 주네? 그럼 더 요구하죠. 그렇죠. 이런 바보들이 어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 구입하고 사드하고 미국하고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대가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뭐 영소를 세운다든가 북한의 인프라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가를 중국이 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 계속 할 수 있다 이거죠. 중국이 계속.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 아니에요. 맞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말로 미국하고 하면 중국 방어망이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MD든 뭐든 중국의 어떤 군사적 방어망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여하튼 우리가 돕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트럼프도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이 패권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견제한다가 미국의 전략인데 돈은 일본하고 한국이 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안 하겠다. 우리는 중국하고 붙겠다 이러면 완전히 그 전략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가 미국한테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뭐 말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원래 거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원래 너 필요한 거 이거야? 나 그거 안 줄 텐데 대신 우리 것도 들어줘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불만인 거예요. 저는 항상. 한미 정상이 약속했던 것도 철회가 된 적이 있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그때 2008년에 촛불이 계속 들고 나오니까 한국 시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위험물질 같은 것들은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철회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레이더를 북한용으로 바꾸는 거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 외교 능력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결정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습은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정권 바뀌기 전에 빨리빨리 해치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그러니까 사드 배치 자체보다 나는 훨씬 더 그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것은 그거를 배치하면 우리는 이걸 얻을 수 있어 라는 데 대한 설득이 없고 그리고 중국도 원하는 게 있고 미국도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사이에서 우리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전략이 없이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고. 정권 교체되기 전에 빨리빨리 다 해쳐버려야겠다고 말 안 나오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국회도 문제예요. 굉장히 이상하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김관진 안보보좌관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면 불러가지고 어떻게 결정한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 청수가 의문이 그거잖아요.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거 물어봐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이익이 있구나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이런 이익이 있으면 좋아 그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압박을 가면 우리도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한 건데 우리는 이런 이익이 있는데 그거를 그만큼 내주든지 아니면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도 설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용이라는. 이거 일반 국민들은 마치 사드 8발인데 미사일. 그게 마치 북한이 날라오는 대포를 다 맞출 수 있을 것처럼. 8발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을 다 보호합니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한 12개는 된다 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시급하게 당장 2달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이득은 무엇이고 왜 우리 주장은 없는가 이 안에서. 3시간 토론의 결론이 최순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키보드가 역시 최순실인가 여기도. 원래 FT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죠. 궁금한 걸 묻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FT 5주년이군요. 이 문제는 5주년 플러스 일주일 되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자, 지금까지 칼폴라니 맞죠? 네. 사회문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제가 한 얘기 때문인가요? 어제 지방에서 지방교통정보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 전 세계에서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싱가포르에서 북위 1도
싱가포르에서 듣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듣고 계신 분이 많네요. 북미도 많습니다. 토론토,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버지니아 센트빌, 라스베가스, 커네티컷에서 듣고 있다고 방금 전에 문자 왔고요. 유럽도 많습니다. 비엔나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악기 제작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제작하십니까 혹시? 노르웨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듣고 있습니다. 많군요. 예. 북극 같은 데 없나요? 북극이나 아프리카나 네. 또는 저기 남태평양 군도에서 듣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저처럼 해외 사시는 애청자분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재외국민선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중한 한 표를 보탭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심을 파괴하는 남자 황교익 선생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뭘 무너뜨리실 겁니까? 매화가 막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매화. 그래서 매화꽃을 남쪽에 저도 가서 이렇게 봤는데, 네. 매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복귀만 하면 이렇게 다 뭉개뜨리려고. 미리 지금 또 이야기를 해놔야 이게 이제 매실 수확기에 또 이게 농민들 소비자들이 바른 정보, 똑바로 수확을 하고 좋은 걸 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매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 5, 6년째 계속 지금 매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아예 매실을 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냥 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것인데, 근데 매실이 가지고 있는 뭐 맛이라든지 안에 있는 뭐 구연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특히 그 향이 굉장히 좋죠, 매실은. 근데 이 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먹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걸 아예 안 먹겠다 이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실에 관해서 잘못된 신화를 제작하는 것이지. 그렇죠. 매실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그렇죠. 좋은 매실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좋은 매실을 많이 먹어야 된다. 매실을 매실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혼나실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짜갈아 놓고. 지난해 이 매실 문제를 가지고 이런 논란을 벌이다가 매실을 수확하고 있는 그 주산지 농협조합장들과 같이 간담회를 열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매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청매라는 이름으로 보통 청매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청매라는 게 안 익은 매실이거든요. 안 익은 매실을 청매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실의 종류가 아니라 그냥? 매실의 종류가 청매라고 하는 게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품종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동의보감에 청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청매를 우리로부터 옛날부터 먹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동의보감에 나오면 그냥 맹신하는 버릇이 있어요.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쓴 것은 다 임상 거쳐서 다 해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양에,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양권에서 여러 가지 나온 의학 서적들을 총정리한 책이 그 동의보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상당량이 중국의 의학들을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 청매라는 게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매실입니다. 거기서 착각이 나왔구나. 그렇죠. 청매를 중국의 청매와 우리가 말하는 청매가 다른 거구나. 다릅니다. 중국의 청매는 청매를 가지고 오매를 만든다라고 써놨는데 말려서 5, 6월에 꽃이 피고요. 한 8, 9월에 열매가 맺는, 그러니까 여름 작물이고요. 대만이나 남중국에서 자라는 매실입니다. 그러니까 매라고 붙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자두에 가까운 거고, 자두 말려서 먹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청매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문헌을 읽을 때 그 문헌이 처음 쓰여졌을 때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그냥 그 문자만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설익은 것을 청매라고 불렀기 때문에 같은 걸 거라고 짐작하고 그 청매가 이 청매겠거니 하고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익은 매실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렇죠. 예, 이제 뭐 문헌도 뒤져보고 다 봤습니다. 근데 안 익은 매실 맞아요. 안 익은 매실을 청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무렵일 것 같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익은 매실은 황매라고 부르고요. 여기 또 일제강점기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이 청매는 안 익은 매실이고 안 익은 매실 먹으면 예전에 학교 앞에서 풋복숭아 이렇게 팔고 이랬잖아요. 떡떡한 거. 그거 먹으면 배탈 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배탈까지는 안 나고 또 맛이 없었습니다. 풋사과, 풋복숭아 이런 거 먹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풋매실도 청매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배탈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향이 없어요. 매실은 향의 과일이거든요. 향이 참 좋잖아요. 그 매화꽃 지금 펴 있으니까 가서 그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정말 고운 향이죠. 이 매화꽃의 향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황매를 먹는 겁니다. 황매는 향이 참 고운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여기까지만 요약하면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맞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과실을 지칭하는 걸 모르고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는 서리는 과실을 청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풋이라고 하죠. 풋사과처럼. 풋매실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게 허준 선생이 정리한 동의보감에 있다 보니 이게 풋 매실이 몸에 좋은 거구나 하는 잘못된 인식. 그것도 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매실을 이렇게 많이 먹은 경험이 없어요. 우리 그 산야의 자연 상태에서는 그 매화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과실수 보급 운동을 하거든요. 그때 일본 매실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수입돼서 심어집니다. 지금 하동이나 광양, 그 섬진강변에 있는 그 매실나무들은 그 일본 품종이고요. 그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심어지는 거거든요. 일본 품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실 동의보감하고도 상관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사실 농민도 모르고 소비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죠. 경험이 없어요. 그때 동의보감을 다시 한번 그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매실주 담그는 회사들 술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잘 모르겠다. 그 매실주 보면 안에 그 매실이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 드시는 게 잘 모르고요. 근데 그러니까 매실의 그 최대 수요처는 그 매실주 담그는 주류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매실주 안에 매실을 넣어두려고 하면 익은 매실을 넣으면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안 익은 매실을 이렇게 수매를 해갔죠. 그것도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농민들이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저걸 어떻게 먹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주류 회사들이 전부 다 안 익은 매실로 이렇게 가져가요. 다 익어버리면 풀어지니까. 그렇죠. 술병 안에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먹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착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번지면서 매실은 청매로 먹어야 된다는 게 청매 하는 말이 크게 번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번진 게 2000년에 드라마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뭐 매실 먹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나와요. 그러면서 펑 하고 터지는데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매실을 먹는 지역은 뭐 중국, 일본, 이게 동북아시아권에 거의 다 먹거든요. 일본이나 중국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안 익은 매실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혹시 몸에도 안 좋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실의 풍미를 즐기지 못한다를 넘어서서 뭐 독성이 있다든가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분이 있기는 한데 별걸 다 뭐라고요? 아미그달린이라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아셨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덜 익은 상태에서는 과육에 존재해요. 그런데 다 익은 상태에서는 과육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그러면 다 익은 상태 그리고 매실청을 담궈서 1년 정도 숙성시키면 이 아미그달린이 사라지기는 해요. 그런데 왜 1년씩이나 그걸 숙성시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그게 이제 매실을 설탕과 1:1로 섞어서 하는 것을 매실청이라고 하죠. 매실청. 그걸 또 매실효소라고 말을 붙여서 많이들 먹고 이랬는데 그 효소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1년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 알코올 발효 정도 조금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절임이거든요. 그러면 뭐 일주일 있다 먹나 1년 있다 먹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익은 매실로 꼭 매실청을 담으신다 하면 익은 매실로 넣고 웬만큼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가집이 빠지거든요.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단어 오해에서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 매실을 어떻게 먹는지 잘 몰랐었고 근데 하필이면 술을 담을 때 과일이 풀어지지 말라고 풋 매실을 넣었는데 그게 드라마하고 합쳐져가지고 청매실이 건강에도 좋고 대단한 음식이냐 이렇게 퍼져나왔다는 거죠. 겁니다. 근데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예 안 먹겠다라고 소비자들이 먹어라.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매실은 정말 좋은 익으면 그 구연산이 그 청매보다 2-3배 많아지거든요. 다 이해했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향도 좋고요. 다 이해했어요. 매실은 익었을 때 먹어라. 다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매실에까지 이렇게 매달리신 겁니까? 농민을 살리고 소비자한테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자는 거죠. 지금 제 말은 그런 건 너무 많을 거예요 세상에. 근데 매실을 이게 중국의 청매는 그게 아니었고 하려면 너무 많은 문헌도 뒤져봐야 되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잖아요. 청매를 먹는 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동의보감을 꺼내요. 그러면 그 동의보감에 쓰여 있는 청매가 진짜
안 익은 매실 청매를 말하는 건지 다른 품종의 청매를 말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문을 얼마나 지어보셨어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 중국의 각종 그 자료들 있죠. 한약 자료며 공원 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옛날 그 한자들은 중국의 그 지금 쓰고 있는 한자와 다르게 옛날 우리 한자와 보통은 근데 제 말은 보통 그렇게까지 알아보지 않거든요. 끝을 봐야죠. 제가 이거 좀 매실 가지고 한 6년째 지금 올해로 이제 6년째 들어가는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농민이 살아요. 이게 다 성깔이에요, 성깔. 제가. 아니에요. 농민이 지금 매실나무를 심어놔놓고 청매를 해서 설탕 절인 거 이렇게 매실청으로만 하니까 그 단맛이 10맛밖에 안 나거든요. 아니,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안 늘어나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끝까지 가가지고 그 끝이 뭔지 확인하는 것은 이건 성깔이거든요. 아니, 성깔 아니에요. 저는 오직 농민을 위한 마음, 소비자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드시게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 성깔 황교익 선생. 또 별명 알아. 뭐가 걸렸다 하면 끝까지 알아내서 찾아가시는 황교 선생 매실론이었습니다. 매실은 익었을 때 먹어라. 그게 좋다. 예, 맞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일주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안녕!